자, 오늘은 정신간호학에서 챕터 5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장애 이해와 간호여서 여기에서 주제들은 뭐냐면은 정신과적 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현병 혹은 정신분열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조현병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스키조프레니아, 그러니까 정신이 분열이 되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이었어요. 지금은 조현병으로 바뀌었어요. 조현병. 그래서 시험으로 나온다면 이제 조현병, 스키조프레니아, 조현병으로 그렇게 해서 나오기가 이제 쉽죠. 이 조현병은 뭐냐면 사고장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어떤 사고의 흐름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각이나 인사이트, 지각이나 어떤 정서, 지각, 정서, 그 다음에 정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행동. 이게 이제 안 좋아지면서 행동. 근데 이렇게 안 좋아지면은 인격에 문제가 있어요. 인격. 이게 이제 큰 문제죠. 그리고 인격이 망가지면서 사회적인 기능,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고장애, 지각, 정서, 행동, 그다음에 인격, 결국은 사회적 기능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렇게 이상을 초래하는 심각한 정신질환입니다. 심각한 정신질환.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뇌에 어떤 기질적 이상은 없어요. 기질적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자아의 어떤 경계가 상실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인격이 상실되면서 사회적 기능이 상실되니까 자아, 경계가 상실되는 거예요. 자아경계 상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을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것, 현실의 어떤 검증력이 손상돼요. 이 사람들이 현실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환각이 들려요. 환각. 누가 저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 저 사람이 내 욕을 하고 있다라는 거. 전혀 근거 없는 환각이나 망상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와해 사고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열병, 조현병의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제 망상이나 환각, 와해된 언어와 사고, 망상이나 환각, 와해 사고, 환각, 망상, 와해 사고. 그 다음에 심하게 혼란스러운 행동이 들어가고 음성 증상. 심하게 혼란스러운 행동. 그러니까 여기서 이 행동이 어떻게 되냐면은 심하게 혼란스러운 행동.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성 증상 중 그 두 가지 이상이 한 달가량 이제 지속이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스키조프레니아예요. 그래서 발병 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 특히 이제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자가간호의 어떤 주요 영역, 뭐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가 어떤 뭐 질환이 있을 경우에 그런 자가간호 중 한 가지 이상이 현저히 저하를 한다는 거죠. 약물이나 내과적 질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신장애 징후가 6개월 이상이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망상, 환각, 와해된 사고 또 나오죠. 망상, 환각, 와해된 사고와 언어 2개 이상의 증상이 1개월 기간 존재하면은 이거는 이제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조현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예를 들어보면은 아파트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아파트에서 대낮에 지나가는데
어떤 이제 임산부라든가 아이가 자기보다 좀 이제 약한 존재, 그러니까 남성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이제 사람들이 지나갔을 때 이제 욕을 막 하거나 위협을 주거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폭력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아파트에 어떤 그 자전거 세워놓는 걸 자전거를 갖다가 부시거나 자기가 뭐가 화가 났을 때 그리고 자기를 놀린다라는 그런 생각에 문 안 열어준다고 문을 이제 다 부시는 거예요. 문 안 열어준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증상이 있다면은 이제 대표적인 증상을 이제 구체적인 증상을 말씀드리자면은 아파트 곳곳에 이제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를 갖다가 다 그 발로 다 뭉개서 없애뜨리는 거죠. 폭력적인 증상이죠.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어떤 공공의 건물을 그걸 파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이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을 때 어떤 뒤에서 무슨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 신체적인 폭력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에 의해서 어떤 그 말에 의한 그런 어떤 그 폭행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경과 및 예후가 있는데 이 예후가 좋은 경우하고 예후가 나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후가 좋은 경우 한번 봅시다. 사회적 혹은 성적이나 뭐 직업적 기능이 양호한 경우 그리고 원인이나 스트레스 원이 뚜렷하게 확인이 가능하거나 늦게 발병한다. 이제 이 특징이 뭐냐면은 조현병이 늦게 발병하면 예후가 좋아요. 근데 청년기 때 많이 이게 발병을 하거든요. 조기에 발병, 이른 나이. 이거는 참 문제가 돼요. 예후가 안 좋아요. 그리고 예후가 좋은 경우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늦게 발병하면서 급성으로 진행을 하죠. 급성. 근데 이거는 늦게 발병하지 않고 초기에, 그러니까 조기 이른 나이에 발병하면서 이게 만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남자들이 많다는 거죠. 문제죠. 그렇죠.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센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신체적으로. 신체적으로 힘이 센 데다가 만약에 이게 그 망상사고라든가 와해된 어떤 그런 사고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어떤 신체적인 폭력으로 나타나게 될 경우에 여자가 했을 경우, 남자가 했을 경우에 파급 효과는 남자가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점진적으로 진행하면서 또 사회적, 직업적 기능이 굉장히 불량한 상태면 더 예후가 나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이 있는데 음성 증상은 그 뭐 어떤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양성 증상 같은 경우에는 정상 기능이 과도하게 드러나서 심하게 왜곡되는 거예요. 양성 기능하고 음성하고 나누면은 행동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거. 그러면 음성은 좀 위축이 되는 거죠. 행동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것보다 좀 이제 뭐랄까 어떤 위축이 되면서 정상 기능이 완전한 소실이 돼요. 정상적인 기능. 기능의 소실, 신체 기능.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양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가 심하게 나타나요. 환각, 망상, 여기서 환각, 망상, 와해된 사고가 심하게 나타나고요. 이게 이제 음성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무감동, 그 다음에 의욕이 없어요. 그걸 무의욕이라고 그러거든요. 무감동, 감동. 사람이 슬픈 걸 보고 사람이 옆에서 뭐 넘어지거나 뭐 사고를 당했어도 그냥 지나쳐요. 무의욕, 무쾌감.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양성과 음성.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연상의 이완이라고 그래갖고 와해된 언어가 좀 이렇게 더 연상된 사고가 좀 이완이 되고 또 괴상한 행동을 해요. 양성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지나가는 뭐 임산부한테 뭐 욕을 한다는 거다. 아니면은 그 아파트 옆에 있는 그 나무를 갖다가 다 발로 밟아갖고 쓰러뜨린다거나, 뭐 자전거를 갖다가 남의 자전거 세워놓은 거를 갖다가 다 파괴한다거나, 뭐 그런 그 아주 괴상한 행동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증상 같은 경우에는 주의력이 손상되면서 사회적으로 위축이 돼요. 주의력이 손상이 되고, 여기서 이제 위축이라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양성과 음성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양성 같은 경우에는 행동이 너무 과도하게 나타나고, 음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위축이 되고 아예 어떤 그 감동이나 어떤 그 감정의 교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음성의 특징이요. 불량한 몸차림, 옷차림.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요. 자, 요게 이제 정신분열증의 이제 양성과 음성인데, 양성과 음성 증상에서 어떤 것이 예후가 안 좋을까요? 음성이 더 예후가 안 좋아요. 차라리 이렇게 과도하거나 뭐 이런 거는 그 약을 먹고 그러면은 조금 증상이 좀 내려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예후가 더 안 좋다는 거.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미국에도 조현병이 많은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가 책임을 져서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 사회적인 어떤 기능이라든가 직업으로 해서 직업 훈련을 해서 재활이 다른 게 없어요. 이게 관계가 위축이 되니까 사회적인 관계를 증진을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비해서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지역의 정신센터라든가 그런 게 좀 있긴 하는데, 그거를 전적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무슨 어떤 인적 자원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죠. 이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조현병 환자가 망상이라든가 어떤 사고 와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이제 약을 먹잖아요. 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가를 그거를 갖다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주고요. 그래서 조현병이 조금 나아지면은 그 사람이 그 센터에 와갖고 다른 신규 조현병 환자를 연결을 해갖고 그 환자를 꾸준히 어떻게 하냐면 또 계속 모니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정신과적 질환자들의 어떤 인권을 많이 생각해서 이제는 강제 입원이라든가 그런 거는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 거의 없어졌죠. 하지만 이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 때는, 그렇다고 집에 그 동네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사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법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러면은 남자가 많이 이렇게 생기는데, 약한 여자한테, 남자들이 더 강하니까 약한 여자한테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떤 그 사회적 범죄로 일어날 수가 있는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지자체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으면은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질환이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조현병 같은 경우에 그 사고 형태 장애, 사고 과정 뭐 장애나 사고 내용 장애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은요, 이거는 인지장애이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상자의 언어 상태를 확인해서 평가를 해요. 언어 상태.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한 번은 이제 정신과 병동에 있을 때 이런 환자분이 있었어요. 60세가 넘었는데 그분은 어린 시절의 꿈이 이제 아나운서였어요. 아나운서가 안 됐죠. 근데 평생을 아나운서가 안 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박혀갖고 자기가 이제 언제 가끔씩 아나운서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뭐 보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일어났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일이 지금 있는 것처럼 아니면은 전혀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이 그 예전에 일어난 것처럼 이게 뭐냐면은 그 사고 형태의 사고 과정의 장애예요. 그래서 사고 형태 장애, 사고 과정 장애, 사고 내용 장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고 장애에서 사고 과정, 사고 과정에 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고 형태, 사고 형태.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사고의 내용 장애예요. 내용. 그러면 먼저 사고 형태를 한번 알아봅시다. 어떤 형태냐? 자폐적 사고. 자폐적. 그 다음에 마술적 사고. 마술적 사고. 또 한 가지 이제 특징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의미가 없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요. 전혀 의미가 없는 그거를 신어 조작증이라고 그래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제 사고 형태고 그 다음에 사고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그 망상 사고가 있는데 망상에는 과대, 피해, 과대 망상, 과다, 피해, 피해 망상, 과다 망상. 자기가 누군가한테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자기를 욕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욕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를 이제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뭐 그런 어떤 그런 망상장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의 어떤 망상.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아가씨가 전혀 그 아가씨는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데 그게 이제 자기한테 이제 그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강박사고가 있어요. 강박적인 사고. 한 곳에 꽂히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사고 형태, 사고 내용. 그러면 사고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고의 비약이라고 있어요. 자, 사고 과정은 이게 이제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스키조프레니아는 꼭 정신과 그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못해도 한 3-4문제는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그 스키조프레니아인데 사고의 비약. 사고의 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연상 활동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에 관해서 연상이 빨라짐. 사고의 어떤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 주제가 다른 주제로 금방 넘어가요. 이게 바로 사고의 비약이에요. 그래서 원래 주제에서 벗어나갖고 얘기하다가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원래의 주제에서 결론이 엉뚱한 결론으로 도달하는 것. 이게 바로 사고의 비약입니다. 요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회증이 있어요. 우회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이고 우발적인 생각들이 막 여러 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개 연결되는 거 우회증. 우회증. 여러 개 연결이 돼갖고 결국은 목적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아요. 이거는 엉뚱한 결론이 있지만 이거는 결론에 도달을 못한다는 거. 우회한다는 거,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리멸렬이라고 있어요. 말의 앞뒤가 맞지 않고 일관성 없이 횡설수설하는 거. 지리멸렬.
횡설수설, 말의 앞뒤가 맞지 않아요. 자, 이 지리멸렬도 많이 나오는 거죠. 시험 문제에 이 사고의 비약도 나오고 지리멸렬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말비빔. 자, 말비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리멸렬의 아주 극심한 상태. 지리멸렬이 극심한 상태로 가면 말비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지리멸렬, 말비빔. 그 다음에 연상의 이완. 하나의 생각이 다음 생각으로 분명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게 연상의 이완이에요. 연상의 이완. 그 다음에 이제 사고의 박탈. 사고의 단정이 매우 심해서 아예 처음부터 전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사고의 박탈. 그 다음에 이제 보속증이라고 있어요. 보속증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보속증. 자, 이 보속증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그 말을 하려고 해서 화제를 바꾸려고 하지만 사고의 진행이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거. 사고의 진행이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거. 보속증도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음속증이라고 하는 거, 의미 없는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 음송증. 그 다음에 음연상, 음이 비슷한 것끼리 계속 반복하는 거, 의미 계속 그 비슷한 것끼리. 그리고 고도의 추상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조현병에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IQ가 높은 사람들. 고도의 추상적 사고. 정치적인 얘기라든가 어떤 예술가적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똑똑해요. 근데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고도의 추상적 사고, 그 다음에 실어증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이런 인지장애가 사고과정 장애로 나타나는데 사고 형태 장애하고 사고과정 장애, 사고 내용 장애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의 장애가 우리가 이제 환상, 망상, 강박 사고의 사고 내용 장애가 있었는데 지각의 장애가 뭐가 있냐면은 착각을 하고 환각을 느낄 수 있다는 거. 환각, 착각, 환각. 그리고 부적절한 정서, 불안정하고요. 또 양가감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양가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정상인 사람에게도 양가감정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좋은 어떤 일에 대해서 좋은 기분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나쁜 감정도 생길 수가 있고 쉽게 말해서 만약에 그 며느리가 참 예뻐요. 며느리가 참 예뻐서 일이 잘 되고 그러는 거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아들이 잘 돼서 며느리가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 꼴이 보기 싫어요. 그게 뭐예요? 양가감정. 양가감정. 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양가감정이 들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심하면 정신과적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긴장증, 또 뭐 거부증, 상동증, 뭐 자동증 이렇게 해서 행동의 변화가 나오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요, 갑자기 무의욕증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현상을 봤냐면은 그 어느 한 지역에서 그 사람 때문에 거기서 못 살겠다고 하는 주민회의가 났죠. 하도 이제 폭력적인 행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민원이 들어가고 민원 때문에 그 가정 그 어머님 아버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아들이 40대 중반이에요. 20대 때 조현병이 생겼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약을 먹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양성 반응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이제 민원이 들어가서 이제 그 센터에 다니면서 다시 약을 먹고 그러는데
한 번은 마을 회관 그 앞에서 하루 종일 거기 있는 거야. 9시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더 무서울 수가 있죠. 근데 저도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앉아있다가 뭐 책도 읽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게 하나의 이제 무의욕증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스키조프레니아 조현병의 종류 및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걸 의학적으로 종류를 나눈다면,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조현병을 그 질환명을 조현병의 그 질환명이 있어요. 질환명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이건 이제 DSM-4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집형, 망상형, 편집형 혹은 망상형, 편집증. 자, 편집적인 것. 20대나 30대 후반에 좀 늦게 발병해요. 20대 후반이나 30대 후반에 늦게 발병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계층. 그러니까 어떤 교육 수준이 높은, 어떤 사람은 박사 과정을 밟은 사람도 있고요.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의심이나 피해망상, 과대망상이 많이 나타나요. 의심, 피해망상, 과대망상. 그래서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이 교수를 지원을 했는데 그 교수 지원을 한 게 이제 그 학교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대학을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거기서만 그 교수 활동을 하고 싶으니까 그 도서관에서 계속 사는 거죠. 자기가 이제 교수인 척. 그러니까 자기가 교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리고 와해된 언어와 행동, 또 부적절한 정서는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행동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자기가 이제 교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능의 장애도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잘만 치료를 하면은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또 치유가 또 빨라질 수 있어요. 이런 의심, 피해망상, 과대망상을 좀 줄이면은, 왜냐하면 교육을 많이 받은 이제 계층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혼란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파괴형하고 붕괴형, 파괴 혹은 붕괴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25세 이전, 특히 사춘기 전후에 많이 나타나죠. 사춘기 전에. 사춘기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인 사춘기가 중2 때부터 많이 시작하죠. 물론 5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2 때 이제 많이, 그때 이제 사춘기 전후에 조기 발병하는 것. 그러니까 혼란형의 특징은 이거는 이제 이거에 비해서 30대 후반에, 20대 후반이나 30대 후반에 많이 나타나는데, 솔직히 20대 후반도 젊은 거잖아요. 근데 이 혼란형 같은 경우에는 25세 이전, 사춘기 전에 나타난다는 게. 그래서 이때 나타나면은 조기에 이제 발병하면은 대인관계에서 혼란이 와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대인관계에서 혼란이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죠. 청소년기는 서로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사춘기 때도 이제 또래 집단이랑 어울리는데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만성화가 될 수가 있어요. 사회적 고립이 만성화.
그래서 늦게 발병하는 게 좋은데 이때 이제 발병하면은 문제가 좀 커질 수가 있죠. 예후도 나빠질 수가 있고요. 사고와 감정이 혼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혼란형이니까 내가 생각하고 또 감정을 느끼는데 혼란이 온다는 거. 자, 대인관계 혼란, 사회적 고립, 사고 감정 혼란. 그래서 혼란형이라고 그러고 파괴, 붕괴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격이 황폐화가 된다는 거. 인격이 황폐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사람의 인격이 이제 황폐가 되면서 나중에는 일상생활 활동에 수행에 장애가 와요. 일상생활 활동. 즉 일상생활 활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어나서 씻고 뭐 밥 혼자 먹고 화장실 가고 그다음에 옷 입고 그러는 모든 거기에서 어떤 퇴행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완전히 지저분하죠. 그렇죠? 뭐 씻지도 않고 머리도 안 감고. 자, 이게 바로 이제 혼란형 혹은 파괴형, 붕괴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긴장형이 있어요. 긴장형. 자, 이 긴장형은 좀 혼란형하고 편집형하고 약간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거는 15세에서 25세 사이에 일어나는데 정신적 외상 후에 급성으로 발병하는 게 특징이에요.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서 급성으로 발병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긴장형. 그래서 극심한 정신운동 장애, 또 뭐 혼미 나타나고, 또 뭐 상동증, 뭐 반향동작, 긴장증. 근데 이거는 이제 초기에 치료를 하면 예후가 좋아요. 정신적 외상을 좀 치료를 하면은 초기에 치료하면은 예후가 좋죠.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다 문제가 되긴 하지만 혼란형이 가장 문제가 되죠. 왜? 인격의 황폐화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 사고 과정의 장애를 일으키는 조현병 중에서 그 DSM-4로 기준으로 해갖고 정신분열증의 그 인격의 황폐화가 오는 것. 그러면 혼란형, 파괴형, 붕괴형 이렇게 해서 시험을 치셔야 돼요. 아셨죠? 요거는 잘 알아두시고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청년들에서 보면은 조현병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런 조현병에 대한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제 정신치료요법이 있어요. 뭐 개인 정신 치료를 한다거나 가족 정신 치료나 뭐 집단 상담 뭐 아니면은 작업 직업요법 다 있는데 좋은 거는 뭐가 있냐면 이제 지역사회 현장에서의 낫병원 치료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사회에서의 낫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직업을 갖게 해요. 직업이 없으면 그래서 어떤 기술을 갖게 해요. 자기가 사회 하나의 어떤 일원으로서 내가 여기에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나를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중요한 이제 약물요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형적 약물요법하고 비정형적 향정신성 약물요법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정형적 약물요법. 약물요법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정형적 그 항정신병 약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클로르프로마진, 그 다음에 소라진, 클로로프로마진, 그 다음에 페노시아진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이제 클로르프로마진을 가장 많이 쓰죠.
이거는 양성 증상에 굉장히 효과가 높아요. 그래서 약물요법에서 정형적 그 향정 약물을 보면은요,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추체 외록의 증상과 부작용이 이제 또 추체 내록의 증상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부작용에서 중요한 거 뭐냐면은 세 가지 요거를 보셔야 돼요. 추체 외록의 증상에서 급성 근긴장 이상증. 급성 근긴장 이상증이라고 그래갖고 목과 어깨가 이렇게 갑자기 뒤틀려요. 목하고 어깨가. 그러면 이게 torticollis 해갖고 이게 뭐가 생길까요? 디스토니아라고 그래서 이제 사경이 생기죠. 그 다음에 안구 운동에 발작이 와요. 사경이나 안구 운동의 발작. 그 다음에 턱 근육이 경직이 되면서 호흡곤란이 오죠. 연하곤란. 자, 호흡곤란하고 연하곤란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심각한 거죠. 얼른 죽제가 들어가야 되죠. 이거는 긴급 증제가 인터벤션이 들어가요. 그래서 즉각적 처치가 필요한데 호흡 보조 장치를 사용을 해야 돼요. 호흡 보조 장치. 호흡을 못 해요. 클로르프로마진 특히. 그 다음에 이제 항파킨슨 약물을 투여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제니틴, 그래서 IV로 항파킨슨 약물. 또 조용하고 자극이 없는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요. 증상이 금방 없어지며 심한 부작용이 아니라는 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심한 부작용은 아니다. 정신과적인 어떤 발전에서, 정신의학의 발전에서 정신적인 어떤 정신과적 약물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동안에, 100년 동안에. 이 100년 동안에 그 약물이 많이 발전을 하긴 했지만, 약물에는 그 리스크가, 그러니까 우리가 베네핏과 리스크의 레이쇼를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베네핏 때문에 약물을 먹긴 하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는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그 추체회록의 증상 부작용에서 파킨슨 증후군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파킨슨 증후군. 우리가 파킨슨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파민의 전달 장애 때문에 파킨슨 증후군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떨리죠. 진전 트레머. 손이라든가 뭐 턱이라든가 이게 머리가 떨리는 거.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채 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트레머. 진전. 그 다음에 가면, 표정 없는 가면 같은 얼굴. 이런 파킨슨 증후군. 그 다음에 침이 이제 흘려지죠. 침 흘림. 그리고 이제 정좌불능증 있어요. 정좌불능증. 말 그대로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좌불안석. 그것도 불수의적으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자기 몸이 불수의적인 좌불안석. 좌불안석. 이게 이제 정좌불능증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불능도 나와요. 피로하면서 팔다리에 이제 힘이 빠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연성 운동장애라고 있어요. 지연성 운동장애. 요거 말고 지연성 운동장애. 지연성 운동장애 같은 경우에는 비가역적이면서 불수의적인 운동이다. 이런 수의적인 운동이라는 거는 내가 팔을 움직여 그러면 이제 팔이 움직여지는데 그게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팔이 움직여지면서 이게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비가역적이라는 거예요. 비가역적이면서 그런. 그 다음에 이상한 얼굴 찡그림, 입술 소리, 머리 끄덕임, 손가락의 굴곡.
어떻게 보면은 자율신경계 부작용하고 알레르기 반응도 같이 나타나요. 알레르기 반응. 불수의적인 지연성 운동장애.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이완성 악성증후군인데 이건 좀 드물어요. 드물지만 이게 한번 생기면 생명을 위협을 하죠. 고열, 심계항진, 또 뭐 신부전 혹은 빈맥. 그래서 이런 것 이제 즉각적인 응급 조치하고 그 다음에 조기 발견. 그리고 신경이완성 악성증후군이 생기면 일단 모든 약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즉시 투여를 중단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클로르프로마틴이나 페노시아진, 소라진 이런 어떤 정형적 향정신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조현병의 어떤 정신병적 장애의 간호 진단, 이런 환자들의 간호의 어떤 진단, 너싱 다이어그노시스를 내려야 되잖아요. 중재를 하게 위해서. 그러면 우선순위를 보면은 일단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진단을 쫙 DSM-5 그러니까 5를 통해 갖고 간호 진단을 내려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사고 과정 장애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폭력 위험성. 폭력 위험성. 세 번째가 사회적으로 고립이 돼요. 그리고 셀프 케어가 데피시트, 자가 간호가 결핍이 된다는 거.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적응 장애로 나타나는 거. 요거는 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간호 진단 문제는 많이 나옵니다. 스키조프레니아의 간호 진단.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불안, 수면 양상 장애, 언어적 의사소통 장애, 또 가족의 비효율적인 대처가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게 가족의 비효율적인 대처. 이런 가족들을 찾아가면은 대부분 안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아이는 뭐 많이 낮았다, 멀쩡하다. 부모들이 보기에 멀쩡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그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자식이 특히 이제 정신과적 질환이라든가 어떤 그런 비슷한 증상이라든가 진단을 받으면은 신체적인 질환이나 어떤 그 질환이나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치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부모들은 우리 애는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그거를 물론 받아들이기 싫죠. 어떻게 내 아이가 이럴 수가 있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어떤 죄책감이 먼저 생길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하지만 일단은 그거를 진단을 받으면은 적극적으로 가족들이 대처를 해야 돼요. 왜냐? 사고 과정 장애가 있으면서 폭력 위험성이 있는데 이 폭력이 누구한테 갈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가면 자살이고요. 남한테 가면은 타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나 뭐 딸이 어떻게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면서 사회적 장애가 일어나면서 모든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나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하면서 효율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참 치료가 힘들어요. 분명히 이 환자가 약을 안 먹고 있는
안 먹고 있는데 증상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약을 안 먹고 있어요. 약을 만약에 하루에 뭐 2번 먹는다. 그럼 2번 꼭 먹어야 돼. 한 번만 먹거나 이틀에 한 번 먹거나. 그러면은 가족들이 옆에서 그거를 모니터를 하고 안 먹었으면 얼른 먹으라고 하고 먹는 거 꿀꺽 삼키는 거를 봐줘야 된다는 건데 안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족의 비효율적 대처가 있는 집안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를 이런 건 이제 국가나 사회가 개입을 해야죠. 센터가 개입을 해야 돼요. 가족이 뭐 만약에 40대 중반 아들이 20대 초반이나 10대 뭐 그런 사춘기 전후에 발생을 했는데 부모도 이제 지치는 거죠. 이제는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낮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치가 없어요.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서 얼만큼 적응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럼 지쳐요. 부모도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국가에서 혹은 지역사회에서 모니터를 해서 개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가족의 비효율적 대처 이런 것도 간호진단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기타 이제 조현병 스펙트럼의 이제 정신병적 간호 중재에서 첫 번째 이제 불안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불안이 있는 사람한테는 대상자가 불안이 있다는 경청이 가장 좋죠. 왜 불안한지 말로 표현하게 하고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같이 있고 신뢰관계를 이 사람들은 의심이 많거든요. 망상했으니까 신뢰관계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왜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유발하는지 불안과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유발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 생각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야 돼요. 이게 불안에 대한 중재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관계하고 경청, 굿 리스닝.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일단은 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불신감. 못 믿죠. 의심이 많다고 그랬죠. 불신감이 있어요. 자, 어떤 불신감, 신뢰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계획된 스케줄 꼭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와 일관성 있게 중재해 줘야 되는 거. 일관성. 일관성. 경고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말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줘야 돼요. 뭐 어디에 가면은 뭐 어떤 센터가 있는데 뭐 이런 치료를 한다. 구체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대상자가 참석한 미팅이나 회의하는 동안에 그 회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입원해 있을 경우에 대상자와 짧게 자주 만나는 게 좋아요. 입원 환자한테는 일관성 있게 해야 되니까 짧게 만나고 길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다른 환자도 봐야 되니까 짧게 만나면서 자주. 이게 중요해요. 이런 환자들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제 중요한 거 간호중재 환각. 환각. 대상자 신뢰관계 뭐 형성하고 뭐 명료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근데 이런 건 다 좋아요. 안전한 환경, 뭐 일관성 있는 일과를 제공한다. 그리고 동일한 간호 제공자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나친 친절이나 신체적 접촉을 피해야 된다는 거. 지나친 친절이나 특히 신체적 접촉은 자, 환각 환자한테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성추행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텐. 그리고 환각의 어떤 내용보다는 그것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그 감정에 초점을 줘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행동요법을 시행해야 되죠. 그만, 혹은 뭐 멀리 사라져, 뭐 이런 행동요법이나 그 다음에 상황을 또 전환시켜야 돼요. 뭐 TV를 보여준다거나 또 이야기를 다른 걸 한다거나 음악을 듣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상황 전환과 행동요법.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환각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중단하고 감량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환각이 있을 때 어떤 적절한 휴식과 영양을 제공을 하고 대상자가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면은 환경을 제한해야 돼요. 환경. 그리고 폭력적인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으면은 격리를 해야 돼요. 격리. 환경을 제한하거나 격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환각 환자에 대한 간호중재, 요거를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